네, 뉴스 정면승부 4부입니다. 4부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이 순서 오늘 진행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대형 뉴스가 계속 터졌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시대를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는 NSC 회의를 열어서 우려를 표시했고 사실상 반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는 그래도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 집무실 새로 만들어서 일을 시작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지금 통이동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자, 이 상황을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금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일까요? 갈등 요인이죠. 갈등 요인인데 저는 이걸 글쎄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일종의 공약이었거든요. 광화문 시대가요. 그렇죠. 근데 광화문 시대를 연 게 아니라 이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여론의 반발도 있을 테고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면 이걸 어떻게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데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새로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당선인. 자, 이게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갈등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갈등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력이 서로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그 당선인께서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보통 허니문 기간에는 60% 이상의 국민 지지를 항상 받아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된 조사를 보니까 미디어 헤럴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4에서 18일까지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선인이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49.2%로 요게 지금 10일에서 11일 날 한 조사에 비하면 3.5%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일 조사는 52.7%였는데 49.2%, 50%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수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추진력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빠진 지역을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또 국민의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빠졌거든요. 그쵸. 아, 그래요. 20대에서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첫 번째로 이제 역사성 너무 영역의 역사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청와대를 들어가면은 이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검토하면 여기 이은영 소장께서도 뭐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거예요. 그 상징성 일단은 끊어내야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질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 공감을 얻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과정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난주에 저는 무조건 들어갔었어야죠. 청와대를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회동을 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볼 때 그래도 당선인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대통령이 결사 반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요. 그럼 뭐 좀 한번 검토하고 도울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대통령은 왜냐하면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굳이 정권이 이양되는 걸 뭐 방해해서 걸림돌이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슴하고 얻어내라 이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조건 달 필요 없습니다. 사면 그것도 논의하면 되죠. 나중에. 왜 한 번만 만날 생각을 합니까? 한 번에 끝낼 생각을 합니까?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제 의지가 있으니까 공약을 내그런 게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과 지금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냥 만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오늘도 그 밑에 이제 실무진들이 조율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율 작업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알박계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무산이 돼버렸고 오늘은 그 충돌의 강도가 지금 더 센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인수위에서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지금 갈등 과제를 손에 쥐었거든요. 당선인께서. 이게 그 공공기관 이전 지금 국방부에 현재 그 거주하고 있는 1,000명을 다 이동시키는 거는 갈등 과제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공론 조사를 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어루만져가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추진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왜 이런 갈등 과제를 먼저 손에 쥐었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대형 이슈를 추진할 때는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공론조사를 해가면서 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특히 이제 이게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 우리가 역대 지금 계속 해봤었거든요. 네. 신행정 수도 뭐 이런 것부터 포함해갖고 그 공기관 이전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론조사를 해서 지역민들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에 어떤 것들이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과제를 지금 첫 번째 걸로 카드를 집어든 거예요. 그 공론조사라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이나 또는 또 공론조사가 필요한 게 정시냐 또는 수시냐 이런 거는 공론조사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집무실을 이전하는 부분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의제를 두고서 만나서 결사항쟁을 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만났던 것이 YS와 DJ 관계고 IMF와 외환위기라는 특성이 있었지만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선인도 9일 만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 이거죠. 만나서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좀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든 제가 좀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이 발표를 해놓고 나서 이제서야 국민의 심지어는 힘 내에서도 이걸 내용을 다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게 좀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뭐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도 큰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버거운 이슈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 말고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었던 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 흐름이 있나요? 여기 지금 서울경제가 선거학회 의뢰를 받아서 이제 서울경제가 선거학회 의뢰에서 지금 한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층이 28.6% 찬성을 했고 남성층이 53.7%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차이가 크고 또 이제 세대별 차이도 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소상공인에게 50조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실행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58.6%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지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형이 안 좋다. 이게 이제 그 투표 결과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그 여론의 어떤 지형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여론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이걸 추진해 가셔야 된다. 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2.8%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공약들이 좀 설익은 거라든지 약간 그 좀 포퓰리즘성이 있는 공약들도 일부 있다고 지금 유권자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인수위에서 이제 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 건만으로 이렇게 지금 충돌이 크게 났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네. 유현진 선생님 말씀대로 뭐 집무실은 또 집무실 건이지만 나머지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수위는 계속 또 운영이 되고 작동이 돼야 또 새 정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 원도 다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여기서 결국 세대별, 성별, 이념별 갈등과 차이가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공론조사까지는 안 해도 공론에 버금가는 정도의 검토는 필요한 것이죠. 네. 전문가나 일반 국민이나 또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쪽에 여론을 물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성.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상당히 또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정치성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또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방향성입니다. 폐지가 최선이냐 아니면 폐지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 개편이냐 이렇다면 차라리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양성균형부라든지 또는 기회균등부라든지 또는 기회균등위원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수위에서 한 두세 달 정도 5월 9일까지 시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발족되면서 그때 발표해도 된다. 당장 내일 발표해야 된다고 서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네. 이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 여가부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당시 후보들이 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 폐지라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세대 갈등이 계속 이 안에 녹아져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가부 폐지라는 말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빨리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선인께서는 이 이제 집무실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권자들은 집무실 이전이 아니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바뀌는 것이다. 이전시키는 것이다라고 좀 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식 차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선인께서는 헤아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집무실 이전으로 보지 않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의 이전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을 이전시키는 이렇게 그런 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선인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 이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청와대라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이 다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전시키는 걸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국방부에 1,000명의 지금 직원들이 이동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4월에는 그 한국, 미국 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바뀔 거냐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무실 이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뭐 수도를 옮기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로 보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안보 개념이 많이 섞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북한도 있고 지금 미사일 계속 쏘는데 이 지금 시스템을 이동시키려면 그게 잠시 작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 중단된 시기에 뭐 어떤 그 해커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측면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인 발언들이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비전문가의 또 공방이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복귀를 하고 재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재점검을 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너무 이걸 정치적 공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지금 견해차냐. 네. 견해차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냐. 안보 공백이 아니라 꼭 청와대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도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된다면 그때도 언제든지 이것은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또 닥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감정차가 된 것 아닌가. 네.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네. 저는 견해차보다는 견해는 서로 조율하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순간 이제 감정적으로 돼서 우린 도저히 못하겠다. 노 허니문이다. 그래 붙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렇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그렇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떤 것은 절충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서로 이제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금 이 실무라인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위에 계신 어른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혼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2년의 시차를 두고 그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키는 방안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거예요. 청와대. 그건 여러 차례 뭐 검토되고 한 바가 있었는데 광화문도 왜냐하면은
심사숙고를 냈지만 결국 강화문 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문화재 청장을 했었었죠. 그런데 예. 아무리 검토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광화문 청사나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이 외교청사를 쓰면 청와대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두 개의 장소를 다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헬기장이나 또는 대통령의 관저가 어디겠습니까? 다른 데를 설정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네. 청와대를 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냥 집무실만 광화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국방부 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견해차보다 이제 감정이 좀 앞선다. 뭐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뭐 지난 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지금 이 그 청와대, 그러니까 즉 집무실 이전도 지금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여론을 많이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 조사를 해보면 6대4로 이 여론 지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디오만 갈려도 이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공공기관이죠. 지금 국방부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전은 정말로 이게 오디오로 딱 갈리는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용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 비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단계적인 접근을 해서 차근차근 이전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성급하다 하는 그렇죠. 부분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는 건가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 또 영역의 역사, 또 상징성 지금 안 옮기면은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면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본질성인데 그 조직,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청와대나 정부 여당과도 협력을 충분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라도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문 대통령 이제 뭐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국정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 미디어 헤럴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42.7% 지난주에 조사한 거 대비하면 4.6%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5.7% 포인트가 상승을 한 41.3%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도 40.7%여서 비슷하지만 지난 조사 대비하면 2.5% 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지금 이 사안을 상당히 이제 정치 문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곧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강도는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그 영남권과 20대 젊은 층에서 지지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기 말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뭐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있을 테고 저는 이제 같은 조사 기관의 직전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30%대까지 그렇죠. 내려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그렇죠. 40%로 복원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재결집을 하고 있느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하고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사화 이들이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회동도 불발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이야기가 노 허니문입니다. 네. 이번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역대 최초의 노허니문 새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왜 조사해요? 대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당선인 뭐 발목 잡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온 그 지표를 봤을 때 어디를 노력하면 국민의 공감대, 국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또 윤석열 당선인이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부에서 또
본인이 견인했던 지지층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모아준 지지율에 올라타서 결국 대통령까지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지표를 보면서 국민 공감대를 위해서는 중도층에서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래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정부 여당의 협력을 더 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대통령이 되면 지지율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 잘 아직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당선인이. 후보 때 지지율을 받은 거랑 대통령 때 지지율이 하락하면 특히 지금처럼 당선인이 3.5%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50%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그 받는 중압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지율 관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의 동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조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금요일 지지율이 제일 안 좋아요. 금요일 기대감이. 그래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집무실 이전 파장이 제일 컸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공감대를 얻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취임할 때까지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대 대통령 당선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선인 기간이 없었죠. 바로 그렇죠. 임기가 시작됐기 예. 때문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당선 기대감이 국정수행 기대감이 70% 이상이었고 그렇죠. 박근혜 당선인은 60% 이상, 이명박 당선인도 같은 리얼미터에서 조사된 결과인데 70%. 거의 80% 육박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임기가 시작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적어도 짧아도. 그런데 자칫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노 허니문 최초의 정부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 때 지지율 특징을 보면은 이게 핵심 지지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그 어떤 이슈가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커다란 이슈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지율이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선인께서는 지금 핵심 지지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의 흐름을 잠시 살펴봤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당장 대통령의 이제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민주당이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고 특히 이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웬만하면 힘을 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그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도 그 현재 이제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은 뭐 비대위 문제도 있고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뭐 여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문제고 지방선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래요? 또 이제 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6월 1일이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단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자체에 대한 교체 의향도 상당히 높거든요. 피로감이 좀 있나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지난 2018년에 당선될 때 대부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효과를 이번 지방선거 때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저는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방어를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가장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이 경기지사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서울도 지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민주당이 아주 고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용산 이전 이제 계속 지금 통이동에서 뭐 그 인수위 업무를 계속 하시고 용산으로 안 가더라도 계속 통이동에 있겠다 이렇게 네. 계속 메시지를 내신다면.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뭔가 이제 다양한 접근법을 좀 할 수 있는 그 어떤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다양한 접근법을 또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생각 외에 또 좋은 득표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무실을 계속 못 옮기면 초반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또 협조를 안 해주면 또 반대 여론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지방선거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대 해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면 현 정부에서도 협조를 안 해준다. 이 여론에 대한 반발 여론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새로 이제 들어오는 정권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정권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이게 장기간 흐르게 될 경우에 이건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란 얘기죠. 그럼요. 네.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또 보완돼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현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은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협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 대통령 지지율 결집하는 부분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지금 개혁까지 설정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또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또 효과를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